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발 사면론, 차기 대권 변수되나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깜짝 입장 발표를 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당장 민주당 내 반발이 상당한데 좀 어떻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이틀 만에 바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을 보면은 이 당내에서 조율도 안 됐고 또 청와대와 사정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당장 당내 주류인 친문계 의원들과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상당했는데요. 심지어 당내 게시판을 보면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아주 그런 반발글도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 대표가 당내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언급하는 건 부적정하다. 그리고 또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면죄부를 주는 거는 또 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어제인 3일 이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사면 발언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 역시도 이런 부분을 의식했는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면 건의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하면서 이틀 만에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철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 반성 없이 사면 없다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두 전직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해서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사면을 검토해보겠다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던진 사면론이 새해 첫날 이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 여야 할 거 없이 사면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그렇게 격론이 벌어지고 또 여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이제는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당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멈춘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깜짝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 사태를 일으켰다는 비판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사면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논란의 출구 전략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면 여부를 떠나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조건에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예,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이제 징역 17년형이 확정이 돼서 이 사면법에 따른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특사 대상은 아니지만 14일만 넣으면은 사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사면을 한다고 하면 지금쯤 사면에 대해 이야기 나오는 게 시기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낙연 대표가 당내 여론도 이렇게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사면을 안 할 거면 모를까. 해준다고 하면 시기상으로는 이제 지금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이 좀 구겨진 그런 모양새거든요. 사면을 언급하자마자 당내 반발에 못 이겨서 이틀 만에 이를 수습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무리수가 된 거지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수였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이지만은 사실 존재감이 크게 없었습니다. 네. 주요 현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대표의 이제는 특유의 성격도 이제는 일부분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부동산 문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이한 갈등에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까지 줄줄이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민심이 이반되면서 여권의 지지율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도 이제 떨어진 상태이기도 했고요. 네. 또 석 달후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원래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은
자당 소속 지자체장의 부정부패로 인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제는 당원 투표라는 형식을 빌어 이를 개정해서 이번에 또 공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 책임론도 함께일 텐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두 선거 모두 여당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국민통합 이슈를 전격적으로 먼저 꺼내들어서 이 이슈를 선점하고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은 분명 실패한 거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이 2022년 3월 9일까지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이 사면 이야기는 어떻게든 계속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이를 가장 먼저 제기한 이제 이 대표가 양극단의 이념을 포섭한 통합형 대통령이라는 과시를 따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장이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인 이제 친문계와 또 친문 적극 지지층 등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지가 이제 숙제로 그렇게 남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민들하고 예, 합의를 봐야죠. 맞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동부구치소 집감 감염 사태 누가 책임지나입니다. 그 서울 동부구치소 내에 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소식인데, 그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최악의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뭡니까? 예, 구치소의 특성상 그 좁은 방 안에 이제 성인 남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서로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고 뭐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열악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 내부에 확진자가 있다면 뭐 밖에서보다는 쉽게 전파가 되는 건데요. 네. 한마디로 구치소 자체가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를 보면은 이 법무부가 구치소의 책임기관인데 초기 대응 자체도 그렇고 코로나19 예방에도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네. 우선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최근까지도 이 다인실에서 마스크나 칸막이 없이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여기에 이 동부구치소 수용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400명 초과한 2,400명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좁은 방에 더 사람들이 밀집한 겁니다. 그리고 초동 대응을 보면은 지난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뭐 확진자가 나오면 원래 즉각적으로 환자 접촉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인원을 전수조사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3주가 지나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이 건물을 통째로 격리 조치하는 그런 방침을 내렸는데 이 동부구치소 내 격리구역에 수용돼 있던 확진자 345명이 지난달 28일 청송교도소로 이감됐으니까 그때까지는 건물 전체가 통으로 격리되면서 이 안에서 그 수용자끼리 소리 없는 전파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뭐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국가가 관리하는 한 곳 장소에서 이 정도 집중 감염이 일어났는지 또 말씀드렸듯이 수용 인원이 2,400명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1,000명 이상이 누적 확진자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건데요. 뭐 이런 부분은 정부 당국이 참 미흡하게 대처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그 동부구치소 수용자 한 명이 구치소 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보였는데 이게 또 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어요. 예. 그런데 법무부 측에서 이 수용자를 처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 건가요? 예, 범죄가 됩니다. 그 아. 구치소 창살에는 이 방충망이 있습니다. 네. 손을 밖으로 내밀었다는 거는 이 방충망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법 제 141조를 보면은 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기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요. 또 구치소 내 이제 수용자 관련 법률 시행 규칙을 보면은 교정시설 설비를 훼손하면 내부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동부구치소 자체가 코로나19 확진의 무덤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수용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자신의 그 상황을 알리는 걸 가지고 뭐 이걸 범죄시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수용자가
그 해당 수용자가 이 창살 밖으로 내보인 종이를 보면은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예, 예. 뭐 확진자를 모아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서신을 보내지 말라는 거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뭐 동부구치소의 상황을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건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구치소는 가족 면회도 안 되고 변호사 접견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방역 조치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이미 구치소 내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형법상 긴급 피난이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방촉망을 해소한 것이므로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오히려 동부구치소 한 곳에서만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이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이 무방비 상태로 안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에게 방충망을 찢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또 인권 측면에서 또 그런 문제 제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